안녕하십니까. 6월 5일 오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대법관 수를 대폭 확대해서 사법부를 장악하려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5일 오늘이죠, 출근길에 만난 기자들에게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정헌법과 관련해서 국회 의견서를 낼 생각이 있느냐, 이런 취재진의 질문에 헌법과 법률이 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뭔지, 또 국민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안이 뭔지 계속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의 본래 기능과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개편 방향 등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여당의 단계적인 30명 정원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특히 대법관 정원만으로 재판 지연과 다양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느냐, 이런 질문에는 여러 가지가 얽혀 있고 국가의 100년 대계가 걸려있는 문제라면서 계속 논의할 생각이라고 답했습니다. 대법관 정원 문제는 조금 이따 다시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 대법원이 방금 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불법 송금 혐의에 대해서 유죄로 최종 확정했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화영의 대북 불법 송금에 대한 대법원 선고는 공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리스크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집중적인 관심을 끌어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방금 전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고 또 대북 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또 다른 리스크가 폭발한 것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평화부지사를 역임하면서 대북 송금을 주도한 혐의를 받아온 이재명이 유죄를 확정받으면서 불법 대북 송금과 관련한 제3조와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대통령의 재판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이화영은 쌍방울 그룹의 법인카드와 법인 차량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 3,400여만 원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와 함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서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 측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서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과 추징금 합계 5억 7천여만 원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 역시 유죄 판단은 유죄했고 다만 형량은 7년 8개월로 감형했습니다. 벌금과 추징금은 1심과 동일했습니다. 오늘 대법원에서도 최종적으로 유죄를 선고함에 따라서 공범 혐의로 1심 재판이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이 대통령 역시 유죄 심정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은 전혀 몰랐고 이화영과 쌍방울 측에서 알아서 했던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북한에 무려 110억 원이라는 거액을 전달하는데 도지사가 모른 채 부지사가 알아서 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이화영이 수사 초기에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 언제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물론 이화영이 나중에 연어술 파티 회유 등의 주장으로 진술을 번복하기는 했지만 연어술 파티 회유 또한 거짓 진술로 사실상 판명된 상황입니다. 이화영은 술파티 허위 진술과 관련한 위정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따라서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정상적으로 계속 진행될 경우 엄청난 리스크 부담이 불가피해집니다. 다만 피고인 이재명이 대통령 이재명의 신분이 되면서 재판은 난항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지금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인 모든 재판이 중단된다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국민 여론은 지금 64%가 진행 중인 재판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심지어 민주당 지지자들 가운데서도 43%는 같은 생각인 것으로 조사됐을 정도로 국민 여론은 형사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49.4%의 득표율로 대선에 당선됐지만 63.9%의 국민은 재판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형사법 개정을 밀어붙일 경우 만만찮은 저항이 불가피하며 이 대통령은 집권 초반부터 엄청난 부담을 안고 출발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 대통령의 불법 대북 송금 혐의는 대미 관계에 있어서도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이화영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가 선고된 만큼 유엔 안보리와 미국의 제재 대상 명단에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중단된다고 하더라도 공범 관계로 기소된 이화영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만큼 이 대통령 역시 대북 송금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법원의 선고는 이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법 리스크가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대북 송금 재판은
다음 달 22일로 준비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화영의 재판에 이어서 오는 18일에는 이 대통령 본인의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이 예정되어 있고 24일에는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그리고 성남FC 후원금 모욕 사건에 대한 속행 공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정교사 혐의 항소심은 당초 지난달 20일로 첫 공판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대선 이후로 일단 기일을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오늘 이화영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사법권 독립과 법치주의 유지 여부에 대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주목을 받아왔는데 일단 사법부는 한발 늦기는 했지만 법치주의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줄줄이 예정되어 있는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18일로 예정된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의 향배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고법이 당초 대선 직전에 예정되어 있던 파기환송심 공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면서 다른 재판들도 앞다투어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했는데 대법원은 재판 여부를 각 재판부의 판단에 밀어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서울고법이 공판을 강행할지 아니면 연기할지에 따라서 나머지 재판부들의 판단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도 오늘 사법부 독립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혔고 또 대법원이 이 대통령과 관련된 이화영의 대북 불법 송금 사건에 대해서 최종 유죄를 확정한 것도 사법부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오늘 언급과 그리고 대법원의 이화영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유죄 판결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부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이 대통령의 재판을 중단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이 법안을 밀어붙일 경우 국민의힘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고 결국은 헌법재판소가 이 대통령의 운명을 좌우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 대통령이 빠르면 오늘 퇴임한 문형배 이미선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 재판관을 서둘러 지명키로 한 것도 이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공석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하지만 새 정부의 내각 구성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헌법재판관부터 지명하겠다고 나선 것은 형사소송법이나 선거법 개정안 등에 대한 헌법 소원을 염두에 둔 행동이 아니라고 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2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통해서 헌법재판소 구도를 확실하게 좌파가 우위를 차지하도록 재편해 놓고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이 2사람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게 될 경우 헌법재판관 구성은 진보 성향 4명, 중도 2명, 보수 3명으로 진보 우위로 재편됩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의 경우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므로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이 어제 대법관을 단계적으로 30명까지 정원키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법사위 소위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은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주당 정권의 국무총리를 지닌 이낙연 전 총리가 지적했던 입법, 사법, 행정을 장악한 괴물 독재 출현의 신호탄이 쏘아진 것입니다. 사법부 장악을 위한 절차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급히 제동을 걸고 나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원 조직 개정안은 현재 대법관 14명 가운데 10명이 중도 우파로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관을 1년에 4명씩 늘려서 4년 후에는 30명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추천하지만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추천은 대법원장이 하지만 사실상 대통령의 입김이 절대적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입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기가 내후년 2027년 6월 5일 끝이 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3년 11월에 취임했지만 6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대법원장 정년인 70세가 되는 2027년 6월 5일에 퇴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구성은 압도적으로 좌파가 우위를 차지하게 되고 그 중간에 임기가 끝나는 대법관까지 좌파 성향으로 임명하게 되면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게 됩니다. 대법관의 임기가 6년이니까 다음 정권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대법관 구도를 쉽게 바꿀 수는 없게 됩니다. 또 대법관을 30명으로 정원하게 되면 엄청난 예산 낭비 역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법관을 정원하면 연봉은 물론이고 비서관과 재판연구관 채용, 의전 차량, 사무실 증설에 연간 수백억 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죽했으면 법원행정처와 민주당 소속 의원들조차도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30명으로 확대하는 근거도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중도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압도적이니 수적 우위만을 생각해서 주먹국으로 30명으로 결정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은 이 대통령은 물론이고 정진상을 비롯한 측근들의 재판과도 무관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하급심 심리 중인 이들에 대한 재판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무죄를 주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야당으로부터 제기되고 있습니다. 틀린 지적도 아닌 것 같습니다. 대법관을 무작위로 늘려놓으면 그야말로 여당 무죄 야당 유죄의 판결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할 것이 불을 보듯합니다. 사법부를 장악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는 이제 전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